주년의 절기로 전남 5.18 민주항쟁 43주년 기념 학술회의 역사 왜곡과 역사부정 그리고 5.18 민주항쟁 학술회의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전남 5.18 민주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봉철 대표님께서 위원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5월이 되면 모두가 마음부터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이 바로 5.18 민중항쟁입니다. 43년간 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3년에 발표됐던 5.18 문제 해결 5대 원칙 중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그리고 기념, 이 모든 것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단순히 가리기에 급급해서 은폐하고 그리고 폄훼하고 왜곡된 역사만 지금 43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진상조사 유명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그것 역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21개의 아젠다만을 처리하고 직권조사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결국 진상을 규모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 사실 올해 5월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왜곡된 5.18을 보고 있습니다. 33년의 진실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실을 놓고 서로 왜곡이니 부정이니 똑같은 이야기만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과연 5.18의 진상은 언제 제대로 규명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총을 누가 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순한 이야기조차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보편성이란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도 왜곡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배웠던 철학계에 있던 우리 교수님 그러기를 왜곡은 진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이라는 한계는 한 사람이라도 안위하면 그것은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5.18의 진실의 왜곡을 막고 역사 부정을 막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5.18의 진상 규명과 그리고 5.18의 산자의 목소리 남은 역사의 대물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보다 먼저 5월의 영령이 되어서 민주화를 위해 살아간 우리 5월 영령들 우리가 산자의 몫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딱딱한 주제 같지만 또한 이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우리는 5월의 산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패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10개라도 바쁘더니 김영식부터 앞으로 있는 행사 건강 유의하면서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또 우리 행사위만이 아니라 호남사학회라고 써져 있죠. 학계 우리 호남사학회는 최대 학술 역사학회 최대 조직입니다. 거기에 우리 전남대 송환용 회장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또 강주에서 똑같은 행사가 있나봐요. 그래서 대신 연구 이사님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경태 교수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사학회 연구이사 김경태입니다. 원래 회장님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회장님이 작성하신 인사 말씀 대신 있는 것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 43주년 기념 학술 토론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 그리고 5.18 민중항쟁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2022년 42회 포럼에서는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행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라는 전에 없던 재난에 맞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뜻깊은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제를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에 맞추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 수정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우리 사회는 병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 학계, 교육계 등이 모두 모인 본 행사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영태 명예교수님의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5.18, 그리고 5.18 기념재단 유경남 선생님의 5.18 민중항쟁의 왜곡 현황과 시정 사례에 대한 이어서 왜곡 대처 방안과 교육 방안, 극복 사례 등 제 분야에 걸친 고견들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 연구단체인 저희 호남사학회에서도 역사 왜곡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을 비롯한 현대사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좋은 글을 쓰셔서 발표도 해주시고 논문집에 글을 실어주셔서 연구 성과를 확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학술 포럼을 주최해 주신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5.18 기념재단,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연구소, 전남참교육공지회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 불구하고 신념을 갖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남 5.18 민중항쟁 행사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술대회라고 그러면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행사가 아니고 기념식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한 분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사실 발표가 더 중요하죠. 오늘 발표는 일단 두 분의 전문가이신 분의 발제라고 해서 발표를 듣고 나서 각 기관, 도의회, 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 교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수했던 동기에 이렇게 패널을 해서 여기 같이 참여하는 플로어에 참여하는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이후에 학술적으로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 책이 아주 귀한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신 분들 저기 안내안에서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밑에 그 주체기관이 다 들어있죠. 전라남도 교육청, 전국 교육 노동조합의 정교조 전남지부, 그 다음에 5.18 기념재단, 전남교육연구소, 그 다음에 성교육 동지회 이렇게 있는데 나는 또 5.18과 관련된 고민하는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하게 거의 다 망라한 조직이어서 숫자는 적지만 다 한 명대 다 일당백 정치로 5.18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로 우리 최영태 교수님의 명예교수님의 역사 왜곡 역사 부정 그리고 5.18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편하고. 네.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최영태 교수님은 전남대 사학과에서 재직하면서
전남대 5.18 연구소 초대 설립할 대학 보고를 했고 대학 교양 교재 5.18 교재를 만들어서 전남대 학생들에게 학점을 이수하는 데 승부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명예교수인데 자칭 아니면 또 타칭 전반적 학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문연구원 다수 전서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발표 듣도록 자, 힘차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0년 5.18 때 멀리 명령도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5.18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 5.18 연구소장을 2년 동안 하게 됐고 이 기간에 5.18 과목을 정부 최초로 학교 교양 과목으로 제출했어요. 이걸 가르칠 교수를 함께 채용하려고 했는데 사정에서 채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은 개설했는데 강의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과목을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에 매 학기마다 3개 반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5.18 전문가로 오해하는 거고 또 5.18 때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전공 과목을 제쳐놓고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논문도 쓰고 또 함께 책도 내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또 한 6년 전에는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정리해서 헬기 사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과 간접적으로 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인연들이 오늘 또 이렇게 5.18 왜곡이나 역사 부정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유경남 연구실장님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발표하실 거고, 저는 저희 조진 30분 동안에 큰 틀에서 역사의 역사 부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항쟁이 이제 발생한 지 43년이 됐는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5.18과 관련해서 폭동 혹은 강주사태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또 5.18이 들어가지고 5.18 강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는 5.18의 정부가라는 명으로 명칭에서 강주를 냈죠. 그래서 현재 공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리고 제야나 이런 데서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너무 약한 이미지다. 그래서 항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5.18 민중항쟁 혹은 5.18 강주 민중항쟁 이렇게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래전에 논문에서 5.18에서 강주를 뺀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논문을 쓰게 됐죠. 역사적 사건에는 진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특히 5.18은 세계화의 주제인데, 세계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명칭이 들어가야지 5.18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겠는데, 이런 주장은 목포라든가 전남 지역에서 5.18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죠. 5.18 때 목포에서만 하더라도 목포의 방간에 3만 명 모여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은 강주에서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중국 북경에서 일어난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날짜를 기준 무슨 사태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또 파리 공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저는 5.18에도 명칭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칭과 관련해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이런 주제들은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행사위원장님께서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었고 명예회복도 제대로 안 됐다는 그 말씀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진실규명이나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은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4년 전에 이제 정부 차원의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말로 이제 활동이 종료될 것인데 저는 그 출발할 때부터 새로운 것을 별로 밝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조나 호남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뭐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 밝혀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는데 저는 기대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미 밝혀질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밝혀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도청 앞에 집단 발포 사건이나 안매 장설 같은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들이 양심선을 하지 않는 한 밝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졌던 것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밝혀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을 막 밝혀낸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4년째 되는데 특별하게 밝혀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 처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적어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처벌할 내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이 5.18 때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었습니다. 노태우는 17년을 받았고요. 황영시, 이성 등 핵심 인물들이 8년, 7년을 받았죠. 정호영도 마찬가지로 경영을 받았고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면 복권이 내려졌는데 이 사면 복권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처벌 행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더 무서운 처벌은 역사적 판결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역사적 평가예요. 이 역사적 평가는 자손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조상이 잘못했으면 어디 가서 나는 누구의 이 자손이라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법적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사적 판결이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중형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잘못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5.18 교육을 시킬 때는 이들이 이런 잘못해서 이런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특권도 모두 박탈당했고 죽은 날까지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자꾸 처벌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5.18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줄로 알고 그런다. 이것도 저는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회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묘역이 국민묘지로 승격되었고 명예회복이 되었고 유공자로 배우되었고 최근에는 또 공법단체로 등록이 되었죠. 그리고 내일 모레 역대 대통령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 번 이상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5월 이후 이 강주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투쟁의 결과고 전국 민주 세력들의 투쟁의 결과, 이런 투쟁의 결과 성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아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진실규명이나 맹해회복이나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이 8주 농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5.18은 미완의 과제로 이렇게 남아있는가? 또 왜 지금도 민주화 운동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 역사 왜곡이나 역사 부정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역사 개혁과 역사 왜곡, 역사 부정 시도에 계속 감시 상태를 지속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5.18 역사 왜곡, 역사 부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18 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역사 부정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남북 분단과 극우 반공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에 불행한 큰 사건들 모두가 남북 분단 그리고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도 그렇고 요순 사건도 그렇고 뭐 거창 민간 학살 사건도 그렇고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우 반공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5.18과 같은 그런 비극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좀 후에 유경남 선생님도 또 말씀을 하실 테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5.17 비상대응 확대 조치를 발표할 때, 1980년 발표할 때 그 명분으로 둔 것이 북한의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또 최초로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박충 국무총리도 TV 방송에서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계속되면 북한이 침략을 할 수 있다. 또 북한에서 파괴한 고전 간첩들이 지금 강주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23일 날 경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독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5.18을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5.18이 끝나고 이제 5.18 관련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관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 빨갱이 지였어. 또 북한 몇 번 갔다 왔어. 이런 거였어요. 계속해서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를 간첩으로 몰면 행위에 어떤 절망적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부상을 입어서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자신의 행위를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강주 시민이나 전라남도 사람들이 바로 이 과거 우리 역사에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이 북한과 연결시키고 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5.18이 일어나기 전 5월에 어떤 그 학생운동 시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오판하지 마라. 이런 시그 용어를 선언문에 계속 쓰고 그랬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 시국 선언문에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5.18 때 얼마나 개혁이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강주 시민이나 전라남도의 분노가 크게 가했습니다. 정말 무슨 막 용기든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때 나온 어떤 유인물에서도 북한과 연결될 만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 강주 시민들이나 전라남도 사람들은 절제했어요. 용어의 절제. 특히 자기들이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계엄군이나 전두환 세력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세력들은 5.18이 끝나고 강주 항쟁을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공작을 펼치고 요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큰 증거가 안 나왔다. 그래 이 강주 민주화운동이 종료된 직후부터 강주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진실규명을 외치게 되고 또 학살자를 처벌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퍼지고 6월 항쟁 때까지 7년 항쟁 기간 동안 5.18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단골 메뉴로 낸 것은 뭐냐? 5.18이 이념으로부터의 자유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항쟁 같은 경우는 제주 도민의 10분의 1,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억울하다 호소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가족은 빨갱이 가족 이렇게 낙인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 때 48년, 49년에 희생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들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최초로 제주 4.3 항쟁의 억울함을 밝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고 노태우 정부 때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제주 사람들이 항쟁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되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이념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건이면 그랬어요. 근데 강주 민주화운동은 예외였다. 이념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5.18을 북한군 침투설로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빨갱이 논리로 5.18을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5.18의 어떤 그 왜곡과 부정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은 그대로 해소가 안 되겠지만 남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평화가 위태로운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부분이 빨갱이 논리와 연결시키면서 계속해서 로공청문회라든가 그의 진실규명 작업에 의해서 5.18은 북한과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행사장에 항상 나오고 심지어 보수 출신의 대통령인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한번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에도 또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 5.18 행사장에 참여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 부분은 여전히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지역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의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다음 발제자 그리고 또 포럼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의 사례로 교과서에서 5.18 서술을 축소 내지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역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그다음 집필 기준이 또 발표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 그 집필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축소 내지 애곡시킨다든가 아니면 5.18을 탄압했던 전두환과 계엄군의 그 학살 행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1년도에 교육과기술부가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누락시켰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주 시민사회가 대거 일어났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5.18 단체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시정 약속을 했었죠. 그렇지만 2년이 지난 2013년도에 교학사가 편찬한 교과서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석시키고 대신 학살자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또 2016년도에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 1, 2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축소, 애국 기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또 강주 시민사회가 대거 들고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또 시장 약속을 얻어내게 됩니다. 작년이죠. 2022년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5.18 민주화운동을 뺐어요. 교과에서 뺐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는 앞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집필 기준은 교육과정보다 교과과정보다 더 자세하게 이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5.18 민주화운동을 뺐어요. 4.19 혁명과 유울항쟁은 넣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뺐습니다. 그 전에 교과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22년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강주 사회가 많이 뒤집어졌었죠. 그래 이제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5.18 단체들이 전부 이제 항의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또 해명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교과부 장관이 이주호였는데 작년에 또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또 이주호 장관이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강주 전남의 교육청과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교육부가 그걸 하면서 양교육청 그리고 이제 국회에는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쪽에 검토를 의뢰했었어요. 그런데 강주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국회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이거 알려지고 나니까 뒤북치기로 항의를 하고 나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의 사례로 또 가짜 뉴스가 있어요. 5.18을 외교한 대표적 행위 중에 하나. 가짜 뉴스 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5.18 유공자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전국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공무원 시험 준비자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교사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어떠냐? 강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강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국 전체 합격자 대비 0.6%밖에 안 됐습니다.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5.18 유공자들 때문에 강주 전남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가 어렵다더라.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기가 어렵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5.18에 대한 피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또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것 중에는 5.18에 관한 가짜 유공자가 많다더라. 이런 소문. 사실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5.18 그 보상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민주화 운동에서도 순도 100%의 사건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가짜도 있는 것이고 도둑도 있는 것이고 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하는데 이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그걸 확대해가지고 부정적으로 5.18을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5.18 유공자들이 많다라는 소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중에서 5.18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유공자가 되었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에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당시 계엄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5.18 폭동을 사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18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당시 끌려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또 실형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강주에는 없었지만 그리고 5.18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이들은 5.18의 희생자로 분류할 수도 있고 유공자로 꼭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이게 이제 5.18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뭐 북한군 집도서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5.18 역사이고 역사 부정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만원이라든가 혹은 임천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극우 보수 목사인 전광 같은 사람이 바로 북한군 팀투서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여러 번 천명이 되었습니다. 보수 정권에 의해서도 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이 대치되고 또 극우 반공주의에 세대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란 말이 있죠. 5.18의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은 할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전히 미완의 과제들이 있어요. 도청 집단 발포설이라든가 안배장설 이런 주제들은 당사자들이 양심선을 하지 않는 한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시간을 필요로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영원히 미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미래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실 규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나 부정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처했던 것처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몇 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역사 왜곡 부정을 심하게 한 사람들은 또 처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미래라고 합니다. 5.18의 정부가라든가 세계가라든가 이렇게 긍정적 방식으로 5.18이 국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서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왜곡이나 부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즉 우리가 너무 역사 왜곡이나 부정 행위에 대해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강조만 하더라도 5.18 재단이 있고 3단체가 있고 또 연구소들이 있고 또 시라든가 정치권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역사 왜곡이나 부정 행위를 격파하려고 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과 관련된 부정적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도 호남을 의식해가지고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5.18 정신을 선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서 해나가되 그러나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했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없으니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의 적용한 데는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사회는 이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오늘날 독일 같은 나라, 과거사 청산이 잘 되었다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두 정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이 어떤 지역에서는 제2당으로 올라서기도 하고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르펜과 같은 그 정당이 집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라는 것.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대처를 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 새로움이죠. 저는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5.18은 역사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역사예요. 우리가 4.19라든가 동아혁명을 생각하듯이 학생들은 5.18을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사건으로 보였어요. 이들이 5.18을 접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역사교과서나 사회교과서를 통해서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뭐냐? 교사들에 대한 5.18 교육이 철저해야 돼야 한다. 확실히 전라도 지역이 아닌 뭐 영남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 같은 경우 교사 출신들도 5.18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들에 대한 5.18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조 같은 데는 이걸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교조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이 교육청이라든가 혹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5.18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주변 환경 조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5.18 교육은 평화 교육과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금년 말로 활동을 마치면 아마 국가보고서를 제작할 거예요. 제주 사상항쟁은 국가보고서가 채택되어 있어요. 근데 5.18은 아직까지 국가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진상조사위원회가 끝나고 국가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은 5.18의 정부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속담이 하늘 봐야 별을 딴다고요. 기원이 이루어져야 뭐 헌법 전문에 넣기가 많이 나가죠.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것만이라도 기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전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그냥 립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개헌작업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권력 구조에서만 정치권이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기본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복잡한 게 기본권 문제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5.18 정신 집어넣자면은 동아항쟁도 넣자고 대구에서는 2.28도 넣자고 것이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넣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권만을 향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호남 사람들이 지지받기 위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헌 작업이 막상 시작되면 특히 보수 즉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보수층, 중도층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따라서 5.18의 정부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졌을 때 보수 정치인들도 헌법 전문에 5.18 넣자는 것을 립스가 아닌 행동으로 옮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5.18 정신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5.18을 강주에만 가다두고 호남에만 가다두고 아니면 5.18을 진보 진영에만 가다둔다면 지금처럼 해도 된다. 그러나 얼마 전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6%였어요. 보수는 31%. 호남의 대비 인구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호남 출신과 진보층을 전부 합해도 전국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게도 5.18의 우호적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 통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될 텐데 세계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특히 제가 5.18 연구소장을 하면서 5.18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 주 전공은 서양사입니다. 세계사죠. 저는 20세기 후반 세계 나라들 중에 100년의 이상이 새로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세계 곳곳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5.18만큼 민주화운동으로서 세계적 위상을 갖는 운동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 학생들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다른 나라 학생들이 20세기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5.18을 배우게 해야 한다. 세계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5.18 민주묘역에 잠들어 계신 이영희 교수가 새는 좌우 날개로 나다라는 책에서 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내용을 보면 강주는 22페이지에 있어요. 강주는 남한의 한 지방의 지도에 배치된 작은 도시명으로서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동시대적 세계의 한 이념이 되었다. 강주와 광주는 세계의 강주가 되었고 그 반응은 폭력과 부정에 항의하여 목숨을 바치는 민주주의적 시민의 용기와 감동적 희생정신을 따른 추상명사가 되었다. 그것은 1789년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고유명사인 바스티유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정신을 알리는 자유평등 형제라는 추상명사가 된 것과 같다. 저는 5.18이 유네스코의 기록문화로도 등재되었습니다만 바로 다른 나라 학생들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배우는 날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역사 왜곡이나 부정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주제인 역사 왜곡, 역사 부정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5.18의 세계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18을 정부가 하고 국민들에게 5.18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4.19라든가 6.18항쟁이나 많이 있지만 이게 영화화돼요. 그래서 국민들은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5.18밖에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든가 하리안 휴가라든가 하리안 휴가는 700만 명, 택시 운전사 1,300만 명을 동원했거든요.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들이 5.18을 영화하려고 하죠? 왜 소설가들이 소설을 하려고 하죠? 왜 시인이 5.18을 소재로 삼느냐? 왜 이 뮤지컬이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하느냐? 5.18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5월 27일 날 죽음을 뻔히 알면서 도청을 지켰던 이 전사들의 이 상,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5.18을 접했지만 시간이 지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문화예술인들이 5.18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18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문화예술인들에게 5.18을 작품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성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18 주간인데 매년 5.18 행사에 굉장히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좀 더 지속성 있는 그런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유병남 선생이 있습니다만 40년이 지나도록 강주 전남에서 5.18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 연구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록 그동안 수많은 돈을 썼지만은 5.18 전공자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일회성 행사에만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40년 다 되는데 오늘 제일 열감을 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종합선언 때 미진한 부분은 하고요. 유경남 박사, 이영실장 발표 듣고 약간 지도하겠습니다. 유경남 박사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경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5.18 기념재단에 올해부터 5.18 국제연구원이라고 기존의 연구소 체제를 확대 개편해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 그 외의 연구자들과 5.18 또는 5.18 정신을 확산시키는 민주인권 평화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하도록 이제 연구원을 만들었고요. 그 연구원에서 오늘 2월 달부터 연구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앞서 발표해 주신 최영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배웠었습니다. 아까 최영태 선생님께서 2005년도에 5.18 연구소장님으로 재직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대학원의 방에서 5.18을 좀 공부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현장에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스승이 어디가 스승이 나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보면서 해보게 되었고요. 아까 최영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이켜보면 여러 선배님들, 어른분들이 5.18의 진실이며 또 5.18 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왜 계속 반복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의 어떤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6월 한기 30주년이었고요. 2019년은 대한민국 정부 100주년이었고, 잘 알다시피 2020년에는 5.18 민주항쟁 40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한 100년이라고 봤을 때 앞부분의 한 50년은 독립과 자유의 어떤 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 50년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뒷부분 5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5.18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5.18에 대한 진실을 계속 말해야
왜곡이 계속된다는 것은 5.18의 진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 그것은 앞서 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5.18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5.18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집권 세력 또는 신군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5.18을 일으켰던 사람. 근데 그게 밖으로 뒤집어 보신 게 오늘날의 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을 왜곡 세력이라고 폄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존엄받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진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시기를 여러 선배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살아오셨다고 보셨을 겁니다. 이 시기를 학술적으로는 5월의 어떤 진실 투쟁이 담론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컨대 5.18을 진압했던 사람들과 5.18을 참여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시선에서 서로 자기가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진정한 진실의 지위를 찾는 투쟁의 기간이 80년 이후 90년대까지, 소위 우리가 특별법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던 시기까지의 어떤 투쟁의 시간을 진실투쟁기 또는 5월 담론투쟁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제대로 됐다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투쟁이 끝이 없을 거다.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현상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왜곡의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어떤 다음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또는 어떠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기념식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행위, 또는 어떠한 사건을 재현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억을 공감하게 하는, 확산시키는 거죠. 그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역사적 기억을 확산시키는 과정일 텐데, 잘못된 기억, 소위 이제 왜곡의 기억도 그 다음 세대 또는 그 외에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어떠한 운동이나 5.18의 기억 작업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수혜를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일부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 5.18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담론 투쟁이 굉장히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러한 진실을 두고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싸웠던 과정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26쪽인데요. 아까 최영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5.18의 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왜곡 담론의
출발점이었다. 보통 우리 5.18을 얘기할 때 5.18은 유언비어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5.18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성향을 비하하고 폄하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사실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던 것은 그 당시 계엄사 그리고 신군부 세력이 유언비어를 유포시켰죠. 아까 최영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원을 소유하고 그 외의 소유, 국가적 실현,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계엄령을 확대 명령을 선포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거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계엄령을 확대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일어났던 게 5.18이라는 거죠. 5.18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계엄사에서 제일 먼저 했던 어떤 방향,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에 하나가 시민과 폭도를 구분하는 것, 명명하고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시민들 어떻게 보면 저항은 시민 모두의 저항 활동이었는데 이것을 일부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폭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분리시키고 이 폭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왜곡하는 그 왜곡의 내용들을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언론의 보도 지침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는 거죠. 사실은 계엄군의 장악한 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사실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의 어떤 과격한 행위만을 확대해서 과정에서 보도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용 간첩 사건들을 조작해가지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거다, 오열의 선동을 받아서 시민들이 한 거다라고 왜곡한 담론들을 그 당시 정부가 국가가 먼저 유포시켰던 것입니다. 실은 그 이후에 이제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계엄사는 광주에 호남 출신 장교들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향을 좀 살펴봐라라고 임무를 주는데요. 이 호남 출신의 장교들이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초기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이 이 사건, 이 사태의 본질이다. 계엄군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를 해야 이 상황이 수습이 될 거다라고 이 장교들이 지역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계엄사에서 그와 관련된 정책 대응을 하진 않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제 일부러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5월 18일 이후 상황, 광주에서부터 5.18에 대한 왜곡, 유언비어가 그 당시 신군부, 계엄사,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유포되고 그러한 유언비어를 그 당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이외 지역들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정치적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 5.18이었고요. 그 외 지역까지 통제하는 정치적 전략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내란 사건을 통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을 제압하는 통제적인 전술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5.18의 발생 원인인 유언비어설과 배후 조정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5.18 담론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가의 정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 사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를 긴간으로 한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오늘날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의 사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시민 스스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는 예컨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기로 하고 오히려 지금은 정부의 말을 더 잘 안 믿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회와 현재의 민주사회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어떤 잘못된 구조가 민주사회에서도 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 그거는 아까 최현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물론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도 분명 그 전제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까? 80년대부터 얘기를 하자면 80년대에 진실을 외쳤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시겠지만 6월 1일 김국기 학생, 그리고 81년도에 김태훈 학생, 82년도에 박광현 열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어떻게 보면 신념, 5.18 이후에 민주화라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실천했다면 5.18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5.18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이익, 집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억압하고 통제했던 거죠. 억압하고 5.18을 최소한 무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80년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의 구조가 계속 뿌리내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80년대에 대한 적절한 과거 청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88년, 89년 광청문회였고 95년 특별법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은 그 당시 어떤 양당 체제, 정당 체제 안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해결은 볼 수 있었지만 전 사회적인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뒤늦게나마 2007년도에 이제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5.18에 대한 진실들이 많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의 청문회와 책임자 처벌 재판 그리고 2007년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80~90%의 사실관계, 소위 우리가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5.18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5.18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정론이라고 한다면 정론적인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총을 누군가에 의해서 쏴은 건 사실인데 이제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제 이 누가 지시를 했느냐의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규명을 할 거냐, 아니면 역사적인 추중, 논리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배경으로 한 사실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있을 아까 국가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론으로서 5.18의 어떤 진실, 사실관계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적인 일정 정도 역사적인 판단까지 좀 포함해야 되지 않나.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기록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전두환과 세력들이 지시한 것이다 라고 국가가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뒤로 빠졌는데요. 이러한 88년 청문회로서부터 최근까지의 진실규명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5.18 왜곡이 왜 계속
재등장하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구조이고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아까 최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이라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분단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정당의 존립 구조, 하나는 분단, 하나는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실제로는 2000년 초반부터 이 5.18에 대한 왜곡이 정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2000년대 직전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또는 그냥 개인이 활동하는 그냥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정치인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게 이제 2010년의 상황이거든요. 2019년에 국힘의 전인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은 정당하고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도 이 사람은 종교인이잖아요. 원래 정당하고 무관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국힘하고, 이게 이제 아까 최영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구 세력이 하나에 집결하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색깔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아젠다 아래 이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5.18 왜곡이 하나 이제 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혹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이 이제 두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와서 리무니엔 행진곡을 부르면서도, 한쪽에서는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5.18을 왜곡하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집결한 정치인들,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5.18을 왜곡하는 게 공식화, 사회적으로 유포되고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19년 지만원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거기에 이분이 또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김진택,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이 지지 발언을 하면서 소위 5.18 왜곡의 어떤 굉장히 문제점, 물론 그 이전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리물리안 행진곡을 부르냐, 이제 함께 합창하냐, 재창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왜곡의 2차 피해, 소위 과거 5.18에 대한 고통과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왜곡 때문에 굉장히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왜곡의 2차 피해, 이제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5.18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광주 전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5.18 왜곡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까지 된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생각을 해서 이제 202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최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표문에서 38페이지부터 한 얘기는, 이 특별법이 이루어지고 제정된 이후에 소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 현상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아직 이제 여기 세대 분들, 여기 와서 계신 분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5.18을 이해하는 매체가 세대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와서 5.18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5.18을 접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5.18 왜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은 주로 북한군 개입, 이제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죠. 5.18은 폭동이다. 군 자위권 행사, 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헬기 사격,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유공자, 그리고 이제 지역 비하와 관련된 5.18을 왜곡하는 컨텐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요. 특히 5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현상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왜곡의 내용이 정치적인 이해하고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건데요. 앞서 왜곡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왜곡이 일어난다면 유튜브나 왜곡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면 돈이 벌리거든요. 소위 유튜브 상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를 시키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물질적인 기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자극적인 5.18을 왜곡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5.18을 왜곡하는 구조는 맞지만 정치적인 것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 그리고 과거의 왜곡이 소위 지만한 같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또는 그 당시 당사자 집단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이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요 사이에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법의 영역에서는 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은 왜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명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 법을 어겼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컨텐츠 왜곡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건드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 또 이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는 이거를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정책에 의해서 모니터링 단위 이제 신고를 하면 그게 삭제가 되거나 문제의 게시물이라도 표시만 될 뿐이지 이게 5.18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공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5.18을 왜곡하고 있는 거지만 오히려 콘텐츠들은 오히려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 하부의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좀 많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은 지만원의 5.18 왜곡 출판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광훈 목사의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이외에 약 10여 건의 재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제안을 해서 그리고 이 전국에 5.18 왜곡 도서가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사서분들이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5.18 책인 줄 알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보고 나니까 이제 왜곡 도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18이 계속 왜곡하는 현상들, 물론 이게 진실하고 왜곡이 1대1의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의 크기가 훨씬 크고 왜곡의 크기가 작지만 어쩌다 보니 이게 이제 1대1의 싸움이 된 건데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최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18 유공자의 특혜 문제 등등 이게 이제 왜 계속 사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냐. 이게 아마도 현 세대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당장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민주화나 5.18의 왜곡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어떤 뭐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를 연계해서 왜곡 담론을 유포시키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5.18 유공자 혜택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왜곡을 하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리적인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문제, 현 세대가, 젊은 세대가 생존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자꾸 5.18 왜곡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 현재 어떤 젊은 세대들이 5.18에 거리감을 갖거나 5.18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그 5.18 앞서 최영태 선생님께서 5.18의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틀어가지고 5.18의 학습, 5.18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누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거는 연령대가 있는 거잖아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5.18을 공부할 수 있는, 뭐 여기 아까 토론문회에서는 뭐 계기학습이라고 했는데 이 계기학습이라는 거는 저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시니어 그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 이 공부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서는 5.18이 왜곡이 횡행할 수 있었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쉽게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특히 관에 의해서 자리 잡을 수 없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 5.18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제 물질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5.18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득을 좀 잘 설명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래야 이 5.18을 경험한 세대는 계속 진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은데 젊은 세대는 계속 더 이상 이제 5.18 듣기 싫다. 그런 말을 이제 계속 요새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뭐 제가 뭐 더 부언을 하진 않았고요. 좀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좀 기지개하고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 다녔어요. 정확히 10분 후에 그래서 오늘 좀 이따는 각 기관에서 대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토론에서 아까 5.18 교육인 학습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잠시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서 간식도 드시고요. 그다음에 물도 드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